1층은 사진관, 2층부터 5층까지 주택, 명지대 캠퍼스 도보로 2분, 감정가의 절반가, 보증금으로 투자금 모두 회수하고도 남는 돈으로 한 달에 몇백만 원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고 매각하면 수억이 남는 경매 물건. 이 오늘 영상은 절대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물건은 서울 한복판에서 원룸 8세대 상가 1세대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 불법 증축까지 포함된 실평수 괴물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작은 건물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건물의 진짜 모습은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완전히 달라집니다. 1층은 상가 공간이 자리 잡고 있고 2층과 3층은 원룸 6세대가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이자 동시에 기회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4층 전체가 불법으로 확장되어 방주방다용도실까지 갖춘 사실상 한 세대의 주거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명지대 인문 캠퍼스까지 도로로 2분에서 3분 거리에 있습니다. 이 말은 임대에는 아무런 걱정이 없다는 말입니다. 옥상에는 또 하나의 판넬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어서 불법 여부를 떠나 실제 사용 면적이 상당히 늘어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조는 어떻게 보면 골칫거리입니다. 하지만 제대로만 다루면 이런 물건이 바로 돈이 되는 구조가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지 오늘 영상에서 그 이유를 하나씩 아주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기본 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건물은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주택 밀집 지역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 근린주택 겸 원룸 다가구 건물입니다. 대지 면적은 약 40평이 조금 안 되고 연면적은 1층부터 옥탑까지 합치면 사실상 4층 이상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상은 3층 구조지만 여러분이 보셨듯이 실사용 면적은 그보다 훨씬 큽니다. 도로는 소형차만 드나들 수 있는 협소도로지만 이 지역 특성상 원룸 수요는 충분히 뒷받침됩니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감정가 16억 3,352만 6,400원짜리 근린주택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저입찰가는 딱 8억 3,636만 6천원, 감정가의 51% 가격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이미 1차, 2차, 3차가 모두 유찰되고 이제 4차 매각 기일이 2025년 12월 9일 오전 10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59,311, 사건 접수는 2024년 8월 2일 부동산 임의경매로 접수된 건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모두 개인이지만 청구 금액이 5억 3,892만 7,775원까지 올라와 있어서 채권 규모도 만만치 않은 물건입니다. 이 건물의 기본 스펙을 보시면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401-27, 물건 종별 근린주택, 대지면적 155.7형이 약 47.10평, 건물 면적 319.142, 약 96.54평, 입찰보증금 최저입찰가의 10%, 8,363만 6,600원. 지금은 감정가의 절반 가격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서울 서대문구에서 대지 47평, 연면적 96평짜리 근린주택이 감정가 16억 3천이 넘는 물건이 8억 3천대로 떨어져 있다. 이 말 한마디만 들어도 이거 구조만 잘 나오면 한 번쯤은 계산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물건이 단순히 싸 보이는 수준을 넘어서 실제로 임대 구조와 권리관계, 불법 건축물 문제까지 모두 감안했을 때 과연 낙찰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가격까지 접근이 가능한지 끝까지 보시면 분명하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물건의 구조를 먼저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북가좌초등학교와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사이 주거지 안쪽에 자리한 지상 4층 규모의 근린주택입니다. 건축물 대장에도 동일하게 1층부터 4층까지 정식 승인을 받은 건물이며 그 위에 옥탑 한 개층이 추가로 설치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위반 건축물로 표시된 구조입니다. 1층은 현재 사진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외부에서도 바로 확인이 되는 구조입니다. 대리석 외장재로 마감되어 있고 건물 전면부는 차량 한 대가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상업적 사용이 가능하면서도 지나치게 번잡하지 않은 골목 라인이기 때문에 사진 촬영 스튜디오나 조용한 작업실로 쓰기에도 무리가 없는 환경입니다. 2층과 3층은 원룸 형태의 주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각 층은 약 92 규모로 넉넉한 편이며 201호, 202호,
203호, 이와 같은 단위 세대로 나뉘어 있습니다. 방 구조 자체는 심플한 원룸 형태이지만 전체 층 면적이 넓어 세대당 공간 여유가 있습니다. 관리도 나쁘지 않아 공실 리스크는 낮은 구조입니다. 4층은 투룸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과 거실, 주방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2인 거주나 신혼부부 혹은 가족 단위의 실사용 수요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4층은 건축물 대장에도 정상적으로 포함된 층이기 때문에 추후 매각이나 임대 시 별도의 법적 리스크 없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 위에 있는 옥탑층, 즉 11.482 규모의 판넬 구조입니다. 이 공간은 과거 창고나 보일러실 형태로 꾸며져 있었고 일부는 위반 해제가 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 위반 표시가 유지되는 공간입니다. 이 부분은 철거 또는 보수 여부, 활용 가능성 등을 체크해야 하는 요소지만 주거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1층에 사진관과 방 1개, 2층과 3층 모두 합해서 원룸 6개 그리고 4층 주거 1개 그리고 또 옥탑 1개 구조는 홍은동 입지에서 매우 안정적인 임대 구조입니다. 주변 환경을 보면 건물 앞 도로는 넓지는 않지만 차량 진입이 가능하고 근처에는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어 생활 인프라도 안정적입니다. 명지대학교 학생 수요, 홍제가 자연이동을 오가는 교통 수요까지 있어서 원룸 임대가 꾸준한 지역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물건의 구조는 1층 상가, 23층 원룸, 4층 투룸, 옥탑 위반 건축물이라는 형태로 정리되며 일반적인 3층 다가구와는 완전히 다른 확실한 4층 주거 근린 혼합 구조를 가진 건물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지요? 자, 여러분, 이제 이 물건의 가장 중요한 단계인 권리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건물의 겉모습이 아무리 좋아도 권리가 꼬여 있으면 절대 들어가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등기부와 배당 요구 현황을 기준으로 말소 여부 인수 여부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등기부 을구 구조입니다. 이 건물의 근저당권은 2017년 10월 20일에 3억 7,700만 원 3억 7,700으로 설정된 1순위 근저당이 가장 먼저 잡혀 있습니다. 이 근저당은 이후 2024년 11월 12일 채권자가 양도되어 현재는 주식회사 양저축은행이 근저당권자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즉, 이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말소기준 권리보다 뒤에 들어온 권리들은 모두 소멸하고 기준 권리보다 앞선 권리나 인수되는 임차인이 있는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배당 요구 임차인 제출 현황입니다. 이 물건은 2024년 8월 2일 부동산 인도 명령 경매 개시가 된 이후 10월부터 임차인들이 순차적으로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한 구조입니다. 이렇게 여러 명의 임차인이 같은 시기에 보증금과 배당 요구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실제 거주 중이었거나 실제 점유 여부가 중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황조사서 확인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임차인들의 확정일자 전입 일권리 신고일의 순서입니다. 현재 제출 내역을 보면 1층의 주식회사 포토행 기획이 2015년 3월 24일 등재되어 있어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 이외의 임차인들의 권리 신고일이 모두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은 날짜입니다. 즉, 확정일자도 뒤, 전입도 뒤, 권리신고도 모두 뒤, 따라서 인수되는 임차인은 1층 사진관 이외에는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아무도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대항력 점유 여부 체크 포인트입니다. 배당 요구는 했지만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는 점유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사진과 현황조사서를 보면 각 층마다 도어락 설치, 원룸 구조 다수, 실제 거주 흔적 있음,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임차인이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들어왔다면 대항력은 없습니다. 즉, 점유를 해도 주인은 필요하지만 보증금 인수 위험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항력이 있는 1층 사진관은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1층의 전세보증금 1천만 원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론은 인수하지 않는다. 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1층은 주식회사 포토행 기획이고 이 회사의 대표가 바로 채무자입니다. 그래서 인수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특이사항 위반 건축물 표시.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 표시가 유지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층 판넬 7.22 무단 증축, 1층 창고 보일러실 2, 4층 판넬 구조 52.72,
옥탑 11.482. 과거 일부는 해제되었지만 전체 위반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임차인 인수와는 무관하지만 이행강제금 및 향후 매각 시 감가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말소기준권리 2017년 1순위 근저당. 그보다 앞선 권리는 없음. 임차인 전원 후순위 배당 요구 보증금 인수 없음. 위반 건축물 표기 존재 법적 위험은 아니지만 비용 감가 요소. 결론적으로 이 물건은 권리 인수 위험은 거의 없는 깨끗한 권리관계라고 판단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건물을 진짜 내가 낙찰받았다고 생각하시고 돈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천천히 한번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물건의 낙찰가는 감정가가 아니라 지금 보이는 최저 입찰가, 즉 8억 3,636만 6천 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형님, 저는 항상 최소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느낌으로 가장 싸게 먹고 들어가는 그림이죠. 여기서 1015대책 때문에 대출이 넉넉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주택으로 보면서도 LTV는 딱 40%까지만 허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8억 3,636만 6천 원 중에서 은행이 빌려주는 돈은 40%, 약 3억 3,454만 6,400원 정도이고요. 나머지 60%, 약 5억 180만 원 정도는 내 주머니에서 꺼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여기까진 괜찮네. 5억 정도 들이면 서울에서 건물 하나 들고 가는 거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동산은 항상 세금이 한 번 더 물고 늘어지죠. 이제 취득세를 보겠습니다. 1주택자가 9억 미만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상황으로 가정하면 취득세율은 1%, 지방교육세가 0.1%가 붙습니다. 그래서 낙찰가 8억 3,636만 6천 원에 취득세 1%를 적용하면 약 836만 3천 원, 여기에 지방교육세 0.1%가 약 83만 6천 원 정도 붙습니다. 두 개를 합치면 취득 관련 세금이 대략 9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또 법무사 비용이 빠질 수 없죠. 등기하고 서류 정리하는데 100만 원 정도는 기본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결국 이 건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내가 실제로 꺼내야 하는 자기 자본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낙찰가 중 내가 부담하는 60%가 약 5억 180만 원. 둘째,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친 920만 원. 셋째, 법무사 비용 100만 원. 이 세 가지를 모두 더하면 총 자기 자본은 5억 1,201만 9,626원. 대략 정리해서 5억 1,2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결국 서울 건물 하나 들고 오려면 5억 초반은 각오를 해야 하는구나. 여기까지가 일단 현찰이 나가는 1차 정산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 돈이 매달 얼마만큼 일을 해야 하는가? 이걸 따져보셔야겠죠. 먼저 은행 대출입니다. 우리가 빌린 돈은 3억 3,454만 6,400원이고 금리는 연 4%로 가정하겠습니다. 연 4%면 1년에 이자로 나가는 돈이 대략 1,338만 1,856원입니다. 월로 나누면 한 달에 약 111만 5천 원 정도를 꼬박꼬박 은행에 갖다 바쳐야 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계산을 멈추시는데요. 실제 투자에서는 내 현금이 그냥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직접 투입한 5억 1,200만 원짜리 자기 자본도 어디 은행에 넣어두기만 해도 이자가 붙는 돈이죠. 그래서 이 자기 자본에도 똑같이 연 4%의 기회비용을 적용해서 내 돈이 다른 데 갔으면 벌었을 법한 이자를 비용으로 잡아보겠습니다. 5억 1,201만 9,626원에 연 4%를 적용하면 1년에 2,048만 785원 정도가 됩니다. 월로 바꾸면 한 달에 약 170만 7천 원 수준입니다. 실제로 이 건물을 사는 순간 이만큼의 이자 수익을 포기하고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이제 두 가지를 합쳐보겠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 연 1,338만 원, 자기 자본의 기회비용 연 2,048만 원. 두 개를 더하면 이 건물 하나를 갖고 있기 위해 매년 부담해야 하는 총 금융 비용이 약 3,386만 원, 월로 나누면 한 달에 약 282만 원 정도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건물을 최저 입찰가로 낙찰받아서 가져오면 내 통장에서 실제로 빠져나가는 현찰은 약 5억 1천만 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매달 282만 원 정도의 금융 비용이 계속 돌아간다. 이게 바로 이 건물의 기본적인 돈의 흐름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그렇다면 이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와 보증금이 과연 이 금융 비용을 감당하고도 얼마나 더 남겨줄 수 있는지 수익 구조를 하나씩 뜯어보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익 구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계산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1층은 채무자가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원 조사에서는 1천만 원 보증금과 월세 90만 원이라고 조사되었지만 저희는 이 부분을 무시해야 합니다. 그럼 이 부분을 과연 보증금과 월세가 얼마가 될지부터 책정해야 할까요? 그래서 홍은동 일대의 임대 상황을 조사해보니 14평대가 보증금 1,500만 월세 90만, 7평대가 보증금 2천만 월세 70만, 명지전문대 인근 대로변 1층이 약 13.9평에 보증금 1억 월세 300만 등 여러 곳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본 물건의 1층을 임대한다면 보수적으로 보증금 7천만 원에 월세 150만 원으로 책정하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법원에서 조사가 되지 않은 임차인들과 공실들을 모두 정리해서 보면 2020년도와 2024년도의 임대료 차이를 보면 2년 사이에 2천만 원이 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여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옥탑은 제외한 상태에서 보증금 총액 7억 원, 월세 190만 원이 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화면에 올려놓았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물건을 내가 낙찰받고 싶으시거나 경매로 돈을 벌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화면 아래 설명란에 있는 실전경매연구소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립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혹시 경매 물건을 검색이나 분석을 하시다가 의문이 있으면 실전경매연구소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입력해 두셨다가 언제든지 전화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가장 중요한 계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보증금으로 대출을 막고 남아있는 내 투자금으로 실제 월 수익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계산하는 단계입니다. 이 부분을 잘못 계산하면 수익이 나는 건물도 손해보는 건물로 보일 수 있고 반대로 손해나는 건물도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천천히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보증금 7억 원으로 대출을 전액 상환합니다. 이 건물에는 대출이 3억 3,454만 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출을 그냥 놔두면 매달 약 111만 원의 이자가 계속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이걸 보증금으로 한 번에 상환해버리면 그 순간부터 이자는 0원입니다. 이게 첫 번째 계산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출을 갚고 남은 보증금으로 내 투자금을 회수합니다. 보증금은 총 7억 원입니다. 여기서 대출 3억 3,454만 원을 막고 나면 3억 6,546만 원이 남습니다. 이제 이 돈으로 내 투자금을 회수하는 겁니다. 제가 이 건물을 낙찰받기 위해 실제로 투입한 금액은 5억 1,2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보증금 3억 6,546만 원을 회수하면 여러분, 내 돈이 완전히 회수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1억 4,654만 원이 건물 안에 묶여 있습니다. 즉, 저는 아직 이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 1억 4천만 원 정도를 들고 있는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돈은 투입된 자본이기 때문에 연 4%의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1억 4,654만 원을 건물에 넣어놨다는 말은 그 돈을 은행에 넣어두면 받을 수 있는 연 4%의 이자를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즉, 이 1억 4,654만 원은 저에게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을 계산해보면 1억 4,654만 원 4%, 연 586만 원, 월 약 48만 8천 원. 이 금액이 매달 빠져나가는 비용입니다. 여러분, 이 계산 절대 빼먹으면 안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제 이 기회비용을 월세에서 빼면 됩니다. 이 건물의 임대 수익은 월세 190만 원입니다. 여기서 기회비용 48만 8천 원을 빼면 결론이 나옵니다. 이 건물의 실제 월 순수익은 약 141만 원입니다. 월세 190만 원, 기회비용 48.8만 원, 최종 월 순수익 약 141만 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보증금 대출 투자금 기회비용까지 전부 반영한 진짜 월 수익이 나옵니다.
최종 정리를 해보면 보증금 7억 원으로 대출을 막는다. 대출 이자 0원으로 만들고 난 후 남은 보증금으로 내 투자금을 회수합니다. 하지만 1억 4,654만 원이 여전히 묶여 있습니다. 이 묶인 돈의 기회비용을 이자로 계산하면 월 48.8만 원이지만 월세 190만 원을 받으면 월 순수익 141만 원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투자한 돈 1억 4,654만 원의 이자를 모두 정리하고도 141만 원이 매월 남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같은 건물을 사서 같은 가격에 팔아도 개인으로 할 때와 법인으로 할 때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정확한 숫자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드리는 계산 방식은 은행 돈까지 포함해서 실제 투자자가 시장에서 이 물건을 사려면 전체적으로 얼마나 들어가고 매각하면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 모두 포함한 실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어떤 물건을 보시더라도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단번에 판단하실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오늘 비교할 물건의 감정가는 16억 3,352만 원입니다. 매각가는 감정가 그대로 16억 3천만 원으로 고정합니다. 반대로 매입가는 현재 최저 입찰가인 8억 3,636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대출은 10.15 대책 기준 LTV 40%, 즉 3억 3,454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개인과 법인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꼭 이해하셔야 하는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투자금은 총 3가지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첫째는 전체 투입자금입니다. 낙찰가, 취득세, 법무사 비용, 기타 비용, 그리고 은행 대출까지 이 물건을 사는 데 들어가는 전체 금액입니다. 둘째는 내 돈, 즉 자기 자본입니다. 실제로 내 지갑에서 나가는 금액입니다. 셋째는 세법상 취득원가입니다. 양도세나 법인세 계산할 때 사용하는 금액으로 대출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가의 비용을 더한 금액입니다. 이 3가지 기준을 모두 반영하여 개인과 법인의 수익을 완전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입니다. 개인이 이 건물을 사서 3년 보유 후 매각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개인의 총투입 자금부터 보겠습니다. 낙찰가 8억 3,636만 원, 취득세 2,927만 2천 원, 법무사 비용 100만 원, 기타 비용 300만 원. 총투입 자금은 8억 7,883만 원입니다. 법인의 자기자본은 낙찰가 60%인 5억 181만 9천 원에 취득세와 비용 4,247만 원을 더한 5억 4,429만 원입니다. 세법상 취득원가는 8억 7,883만 원입니다. 법인의 양도차익은 매각가 16억 3,352만 원에서 취득원가를 뺀 7억 5,469만 원입니다. 이제 법인세를 계산합니다. 법인세율 22%를 적용하면 1억 6,603만 원이 나오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총 법인세는 1억 8,263만 원입니다. 법인의 세후 순이익은 7억 5,469만 원에서 법인세 1억 8,263만 원을 뺀 5억 7,206만 원입니다. 수익률을 살펴보면 총투입 대비 수익률은 65.1%, 자기자본 대비 수익률은 105.1%입니다. 이제 개인과 법인을 최종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개인의 세후 순이익은 4억 9,168만 원, 법인의 세후 순이익은 5억 7,206만 원, 법인이 개인보다 정확히 8,037만 원을 더 가져갑니다. 수익률도 법인이 훨씬 높고 보유기간까지 필요 없기 때문에 자본 회전 속도까지 법인이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오늘 계산은 대출까지 포함한 진짜 실전 기준의 계산입니다. 다른 채널에서 보지 못하셨던 방식입니다.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법인이 더 많이 남고 법인이 더 빠르고 법인이 더 유리합니다.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구독 버튼 한번 누르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큰 돈이 되는 경매 물건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